안녕하세요. 오늘 부안여고 진로 관련된 교사분들, 그러니까 진로에 관심 있는 교사분들의 연수겠죠.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저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제 준비했어요. 아침부터 좀 바쁘게 움직였는데 다른 일 보고 화실에 와서 저 한 페이지를 하는데 저 한 페이지를 거치고 뭐 하는데 한 시간이 걸려버린 거예요. 사실 한 3, 40분 만에 끝내고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시계를 보니까 이미 45분이 돼버린 거죠. 즉 거기까지 25분은 걸리는데 10분 늦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호에 걸리고 해서 한 20분 늦었고 강의 시작을 5시 24분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4분 늦었으니까 24,000원짜리 책을 반성의 의미로 선물을 하겠다 하고 이제 좀 드렸는데 아무튼 너무 좀 죄송했어요. 늦어서 PPT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버리더라고요. 정말 사실 PPT 한 장 손보는데 한 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PPT를 한 100장 정도 아주 빡빡하게 마인드맵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100장의 PPT를 만드는데 8년이 걸린 거죠. 요즘에도 가끔씩 한 장씩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0장의 PPT를 다 원하는 사람한테 다 무료로 줍니다. 각자 해석해보고 또 활용을 하시라고. 강사들한테도 그냥 주고요. 자, 네 가지 질문. 왜 어떻게 질문이 부와 권력이 되는가는 맨 위에 첫 번째 질문은 강의에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왜 병원은 점차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는가는 강의에서 일부만 설명이 됐어요. 일부. 그러니까 저 병원이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는 것은 세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풀리는 거죠. 당신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약을 먹인다거나 과잉 진료를 해서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수술을 시킨다거나. 그럼 왜 점차 병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냐면은 점차 경쟁을 하게 되면서 망해가는 병원들이 많아지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자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고령화가 되면서 고령인들은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세요? 노숙자들을 요양병원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병자처럼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돈을 타고 뭐 아무튼 그런 것처럼 안 아픈 사람들을 아픈 사람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원이 분명히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양상이고 두 번째 양상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괜히 뭐 그 혈압 수치를 올려가지고 고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먹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두 번째 양상은 뭐냐면 기후 변화 때문에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 세균성 질병이 많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병원이 보균 인자가 가장 먼저 가게 되고 그 병원의 의사, 간호사, 그 병원에 방문한 사람, 저번에 메르스 사태 아시죠? 그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사람을 죽이는 그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양상은 뭐냐면 좀 장기적인 건데, 세 번째 양상은, 웨어러블이라든가, 리빙 랩 개념으로, 그러니까 리빙 하스피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헬스케어가 우리 생활 속에 의사와 간호사와 병원이 개인 맞춤으로 이렇게 침투라기보다는 그냥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 인공지능이 거기에는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기술,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자체가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게 도입이 되면서 일상적으로 예방과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점차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냐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서 존엄사를 원하는 사람, 존엄사법 지금 바뀌고 있죠. 점차 그 범위가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치유는 일상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나에게로 치유가 병원이 배달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병원은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약물을 투여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점차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수술을 받고 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병원에서 안락사와 존엄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점차 병원은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긴 미래죠. 자, 세 번째 질문. 왜 책보다 게임을 하던 학생이 취업에 더 유리한가? 자, 방금 문장을 좀 바꿨습니다. 왜 게임을 즐기던 학생이 취업에 더 유리한가? 이거는 텍스트라는 것은 즉 교과서나 참고서로 공부를 하는 것은 특정 전공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연마해서 직장을 잡는 방식에 어울렸습니다.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런데 특정 전공 분야에서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인간의 능력을 이미 넘어섰고 그 어떤 의사도 인공지능 의사만큼 의학 논문을 읽을 수가 없죠. 전혀 게임이 안 됩니다. 전혀.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특정 지식을 모니터링 해주는, 즉 모니터에 어떤 차트로 보여준다거나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런 인공지능들과 함께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인포그래픽 넓은 모니터에 화면에 인공지능이 제시해주는 어떤 통계라든가 어떤 질병의 양상 뭐 이런 것들을 또는 그 전체 사업이 돌아가는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화면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면은 그 화면을 보고서 굉장히 순발력 있게 인공지능이 정리해준 내용을 다른 내용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융합시키는 역할을 인간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만 하던 학생이 아니라 공부도 하긴 했지만 그 학생이 컴퓨터 게임을, 모니터 게임을 즐겼던 학생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기에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일들이 그 게임을 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게임을 하는 것과 흡사해지기 시작하면서, 비슷해지기 시작하면서 인턴십에서 공부만 하던 학생은 탈락을 하고 공부하고 게임을 동시에 즐기던 학생이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좀 많이 시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처음으로 방문한 사람이 보게 되는 영상, 거기가 코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코엔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잠깐만 제 채널로 가야 되는데 맞아, 이게 스튜디오고. 그렇지. 그렇죠? 그럼 채널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 채널을 누르면, 예, 그렇죠. 현재 구독자가 4,903명이고, 그 4차 산업혁명기 뭐 강력한 인간의 시대인가 그런 책에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책을 읽은 아이들보다 게임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취업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그 어머니들께서 약간 좀 이렇게 허겁하시는 그런 네네네. 예, 타일러 코엔이네요. 아, 타일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게임이 그저 애들 시간이나 돈을 잡아먹는 방해물로 여겨질 때도 있지만 게임의 발달을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실수다. 게임은 인지, 오락, 교육, 빠른 정보 처리를 반영함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의 직장 생활에 등장할 것이며 사실 일정 부분 이미 그렇다.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 그러냐면은 방금 자습 말씀하셨는데 학습하고 자습하는 것 자체가 통째로 인공지능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박으로 얘기하자면은 수박 안에 씨나 그 빨간 그 내용물에 관한 것은 AI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고, 그럼 우리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수박 겉에 있는 그 무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을 잘하는 인공지능은 어떤 패턴으로 행동하는 것을 그 수박 겉을 이렇게 잘 보는 이 두뇌들이 바로 그 능력이 게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EBS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게임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를. 그래서 수박 겉핥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멜론도 한번 핥아보고 이런.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그 어떻게 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방문자들이 처음 보게 되는 건데, 이 방문자들이 처음 보게 되는 영상을, 글쎄, 다른 곳으로 한번 바꿀 때도 됐다. 좀 지겹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이따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건. 그래서 게임을 즐기던 학생이 취업에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4차 산업혁명기에 인공지능 자동화 자체가 마치 우리가 게임에서 새로운 상황들을 처리하는 그 능력들을 점점 더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왜 쓸모가 없거나 쓸모가 적은 것들이 더 귀해지는가? 이것은 그 강의에서 웬만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미대 갈 때에 그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강의 때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질문력, 변화력, 개성과 삶의 조화력, 이 세 가지가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 습관화가 돼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는 힘, 변화하는 힘, 그리고 자신의 개성과 삶을 조화시키는 힘, 조화력. 여기서 자기 개성과 삶을 조화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멘토링이죠. 변화력을 주는 것, 이거는 글쎄, 멘토링을 하지만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모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질문력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질문을 반가워하고 질문하는 것에 점수를 주고 칭찬을 하고 했을 때 생기겠죠. 강의에서 가운데 부분을 얘기를 못했는데, 어떤 유태인 랍비가 주디 싱어라는 대학생한테 과감한 어떤 숙제를 줍니다. 10계명을 너가 한번 다시 써봐라. 만약에 너가 모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다시 받는다면 그 10가지를 한번 뭐를 받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근데 이제 주디 싱어라는 학생은 신경 다양성을 연구하는 학생이었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두뇌가 다양하다.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이 함께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 지구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한테 첫 번째 10계명 중에 첫 번째를 사막의 선인장이 되지 않도록, 너무 길어서 제가 외롭지 않도록 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물론 사막의 선인장이라는 것은 가시가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죠. 그 까칠한 어떤 뭐라 그래, 차도남, 차가운 도시의 남자, 뭐 까도남,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고립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존중하라가 새로운 10계명의 제1계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디 싱어가 랍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숙제를 그만두게 했다나 뭐 그랬답니다. 뭐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이제 뉴로 트라이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부족이라는 뜻인데 한국 번역으로 그냥 뉴로 트라이브라고 책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랍비가 왜 저 숙제를 그만두게 했냐면 랍비는 유태인이고 구약 성서를 믿잖아요. 그래서 유태인의 구약 성서를 토라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다양성을 존중하라 저거 자체가요. 유태인하고 그 구약 성서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유태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고 타민족들을 동등하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태인들은 어떤 경전에서부터 인종차별주의자로 길러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 다양성을 존중하라라는 것은 다른 모든 민족들을 존중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랍비가 그 숙제를 계속하도록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저번에 이제 저 부분 다른 영상이 하나 있지만 저는 예술가로서 이 지구가 유토피아가 되고 평화롭게 되려면은 저 주디 싱어의 이야기처럼 제1계명이 다양성을 존중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유토피아를 만드는 기본이다. 제1계명이다. 10계명 중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강의 때 못했고요. 밑에 이제 질문하고 변화하고 다시 그 변화된 개성과 자기 삶을 조화해내고 또 다시 질문하고 변화하고 또 자기 삶과 그 변화를 조화해내고 하는 이 순환이 주역이라는 것은 그 역자가 바꿀 역자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것 말고는 변치 않는 법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기에는 질문하고 변화하고 조화해내고 질문하고 변화하고 조화해내고 그런 것이 생활화되어야 하고 습관화되어야 하는데 주역에서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 구죽쿵 무엇이든지 오래 가는 것은 없다. 다시 궁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래를 구자인데 오래 가다 보면 그래서 다시 궁죽변해야 되고 변죽통해야 되고 이 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 변화를 좀 더 민첩하게 해야 된다라고 나온 게 바로 애자일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경영계에서 기업 경영에서 아주 유행하는 게 애자일입니다. 애자일에 대해서는 제가 제 나름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강의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애자일을 지금 아직까지 설명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애자일의 단점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봤을 때 이거는 단점이 너무 많다. 4차 산업혁명기하고 좀 안 맞는다. 4차 산업혁명의 한 30-40%밖에 20-30% 정도밖에 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점이 보여서 그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애자일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강의 중에서 아무튼 수소경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수소경제는 애자일하고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같다라고 오늘 제가 이것은 내 개인적인 견해다라고 수많은 교사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뒤풀이 식사 자리에서 한 교사분이 이제 주식 투자도 가끔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1년 전까지 수소 경제 관련 주식을 샀다가 레임덕이 올 무렵에 팔면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영리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수소 경제를 띄울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는 시설,
그 시설비가 정확하게 견적이 나오지 않아서 부풀리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뒤에서 비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어떤 세력하고 문재인 정부가 손을 잡은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제 추측이고요. 나중에 4대강처럼 드러나게 되겠죠. 어쩌면은 더 빨리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내부자가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제 일단은 제가 강의에서 다 못한 이야기, 그리고 했던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뷰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